그래서 결국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지금 대략 뭐 50% 수준, 뭐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60% 수준까지 가는데 이러한 수준이라면은 아무도 물건 내놓지 않죠.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그 혜택을 전부 다 받아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1월 8일인데요. 어제 1월 7일 날 밤에 PD 수첩을 했습니다. 제목이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제목이어서 어떤 건가 좀 봤더니 뭐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게 되면 보유세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간간히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보유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 초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를 해야 된다. 예, 뭐 제가 이 가로쳐놓은 거 및 양도세 완화는 이제 제가 써놓은 내용이고 일단 거기서는 보유세를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뉴욕이라든가 이런 때 지금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쪽은 거의 집값의 1% 정도 수준으로 내고 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 사더라도 그 보유세가 연간 1,000만 원 정도 내는 거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집 사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보유세가 강화되게 되면은 그 어떤 집을 살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 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체로 매년 나가야 되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양도세보다 보유세가 강하면 당연히 부동산을 살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단순히 보유세 강화해야 됩니다. 몇 퍼센트 올려 이게 아니라 양도세보다 보유세가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수치가 정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수치를 실제로 양도세보다 보유세가 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양도세는 지금보다 완화시켜주고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주면 그죠? 예, 차익보다 내가 내야 된 지출이 더 많아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양립해서 적용을 해야지만 집값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기냐 정부가 이기냐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부가 아주 강한 정책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집값은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세법적으로 그거를 적용시키자 그러면은 양도세를 완화시켜줘서 시장에 물량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살려는 사람들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죽이는 겁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완화시켜줘서 팔 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고 살려는 사람들은 너 사는 순간 매년 보유세 엄청나게 내야 돼서 사기 싫어지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대중화되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들은 당연히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이유는 공급은 전혀 하지 않고 왜? 양도세를 50% 내라고 하는데 누가 그 물량을 풀겠습니까? 아무도 안 팔려 그러죠. 거기에 보유세는 약하니까 누구든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인데 그걸 거꾸로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하게 되면. 그래서 보유세를 많이 올리고 양도세를 낮추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 투기 세력한테 절대로 지지 않겠다, 뭐 이기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단호한 투기 세력 억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이거를 목적을 좀 중점을 뒀다면 양도세를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제가 볼 땐 분명히 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현황을 바꿔주는 거라는 건 뭐 경제 ABC니까 이걸 모르진 않아요, 정부가. 그죠? 그 똑똑한 엘리트 분들이 머리 맞대서 얘기하는 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공급 물량 늘려주고 수요 없애주고 요거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투기 세력이 돈 버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양도세를 완화시켜 줘야지만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 상승 막고 안정화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이것보다는 뭐 제 생각이지만 이것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불로소득 그죠? 이건 불로소득이잖아요. 사실 불로소득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노동소득보다는 뭐 불로소득에 가깝죠.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거 말은 뭐 공식적으로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은 집값이 올라가는 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집값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뭐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투기 세력한테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양도세를 완화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소득에 대해서 환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양도세를 완화시켜줄 움직임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양도세보다 보유세가 강하면 부동산 살 사람은 없어지는 건데 지금 양도세를 확 풀어주고 보유세를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양도세 일단 안 풀죠. 양도세를 안 풀고 보유세 찔끔찔끔 올리고 있죠. 이러면 절대 집값 못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지금 대략 뭐 50% 수준, 뭐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60% 수준까지 가는데 이러한 수준이라면은 아무도 물건 내놓지 않죠. 보유세 조금씩 올라가는 거 어차피 매가 상승은 다 커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버티기 가는 겁니다. 보합 후 상승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부 정책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한.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정부가 아직도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양도세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부 국민들도 야, 그 투기꾼 새끼들한테 돈 받아야 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낮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해법은 아주 간단한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일단 두 번째 나왔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혜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어요. 혜택은 많아요. 제가 봐도 많아. 근데 그 과도한 혜택 제공을 누가 했냐? 정부가 먼저 했죠. 전 정부가 한 게 아니라 현 정부가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서 다주택자분들은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등록을 해서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혜택 이런 거 주고 당근 이런 거 줄 테니까 하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그 혜택 믿고 한 거예요. 근데 해놓고 나서 갑자기 확 뒤집어서 그 혜택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많이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는 그 어떤 법안이 나오고 법안이 통과되는 날짜 기준해서 그 이후부터 앞으로 이런 게 없어야지 그 전에 거를 소급 적용하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소급 적용한 법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 정부의 이 현행법상 이걸 믿고 했는데 1년 뒤에 훅 뒤집어버려. 공산주의죠.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법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그 혜택을 전부 다 받아가요. 그게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법리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이걸 주장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사람들이 짧게는 5년, 그죠? 보통 이제 양도소득세 혜택까지 받으려면 단기임대사업자 18년 4월 전에 하셨던 분들은 5년, 그 이후에 했던 것들은 8년인데 사실상 장기보유특공제 70%까지 받으려면 10년 정도 되는 거죠. 우리 10년 이후에도 뭐 더 임대사업자 유지하면서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짧게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집을 못 팝니다. 공급량 저하. 팔 수가 없어요. 팔게 되면은 뭐 과태료가 엄청나게 높고요. 또 억지로 파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그것도 인정을 받아요. 내가 과태료 내겠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팔아. 그냥 못 팔아. 이게 뭐예요? 이게 공급량이 당연히 저하가 되죠. 이거 정부가 한 거예요. 정부가 공급량을 저하시켰죠. 이게 뭐야 결국은 가격 상승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를 본인들이 먼저 만든 겁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뭘 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죠. 이거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 기간 동안의 공급량이 또 저하되면서 가격 상승을 만들었다. 사실 정부가 만든 것, 올리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PIR 지수 같은 거에 나옵니다. PIR 지수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별 의미는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PIR은 거 여러분들 많이 이제 부동산 통계에서 나오는 지수라 대부분 아실 텐데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이제 인컴, 그러니까 소득 대비한 가격, 부동산 가격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소득자가 매년 그 연봉을 받죠. 그 연봉의 몇 배 정도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PIR이 10이다. 그러면 근로소득자가 10년치 연봉을 모아야지만 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통계가 엄청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같은 데 쳐보셔도 돼요. 당장. 그럼 어떤 거는 아직도 PIR 지수가 우리가 10 미만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17 나오고 어떤 거는 뭐 24 나오고 뭐 다 틀립니다. 동경도 어떤 건 4.8, 어떤 건 30까지도 나와요. 어떤 거는 18, 17.5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통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문제는 적정 PIR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적정 PIR인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럼 PIR이 지금 굉장히 낮은 나라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면 PIR이 낮은 나라들은 무조건 어느 정도까지 기준 PIR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상승을 하는 거고, 홍콩 같은 상하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높은 나라들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까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나라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정책과 상황이 틀린데, 예를 들어 홍콩 같은 거나 이런 건 가격이 왜 비쌀까요? 왜 비쌀까? 예. 땅덩이도 조그마잖아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뭐 10중 8구 대부분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땅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적정 PI라는 게 모든 나라에 적용을 하냐고요. 저쪽 나라가 어떤 도시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만큼이니까 좀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교가 사실은 되게 디테일하지 못한 데이터 비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것만 따지더라 하더라도 뭐 PIR이 지금 뭐 한 5 정도, 뭐 대체적으로 이런 거 있죠. PIR이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 13, 14 정도일 때 거품 물었어요. 13에서 14 정도 PIR일 때 다른 유수의 그 도시들이 보통 언저리더라. 우리가 14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PIR이어서 고평가 좀 거품이 낀 것이 아니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그게 13, 14 정도 있을 때예요. 그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서울이 PIR 13, 14일 때가, 이때가 기간이 야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격이 빠질 거라고 했던 이 시기가 언제냐면 2013년도입니다. 예. 이 이후로 7년간 올랐죠. 더블 넘어서 트리플 올랐죠. 거의 3배 올랐습니다. 2배 반, 3배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얘기하겠죠. 지금 뭐 PD수첩 보니까 24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어디 통계 자료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24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때도 빠져야 된다 그랬다니까요. 그럼 이게 아니라 이거야? 어떻게 알아? 30가도 안 떨어지지 어떻게 알아? 뭐 홍콩이라는 것도 뭐 40몇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죠. 사실 비교 자체가. 이 적정 PIR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13일 때 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7년 동안 올랐다니까요. 이야, 이게 참 답답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비싸다. 예,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너무 비싸다. 이거 똑같아. PIR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누구의 기준인 거냐 이거죠.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누구의 기준으로? 거기 인터뷰 보시면은 강남 시민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능력껏 사는 거죠. 어떻게 다 강남을 사라고 합니까? 능력껏 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강남에 있는 집값이 지금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난 능력 되니까 여기 강남 산다야. 그죠? 이게 올바르건 올바르지 않건 도덕적이자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 보자는 거예요. 현상만. 네? 현상만 보자. 저도 강남 시민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남 가격 비싸다고 느껴. 그러나 강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숫자가 강남에 공급된 아파트의 숫자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가는 거지. 강남의 집값이 20억, 30억 말도 안 돼. 너무 비싸. 누구 기준으로? 그걸 왜 네 기준으로 판단하냐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저평가 지역이 없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본인이 느낄 때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들이 안 느끼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오늘 별 내용은 아닌데, 뭐 PD수첩 어디 뭐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항상 요즘엔 이슈가 됐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인데, 이게 뭐 비싸고 싸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맨날 100번 얘기해봤자 의미 없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보자는 거죠. 예, 그리고 하락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너무 비싸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도대체 언제 그게 가격이 떨어질지에 대한 시점을 정확히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2014년, 15년서부터 떨어진다 해갖고 2020년까지 왔는데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죠. 그리고 올해 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올해 올랐다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내년에 떨어진다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고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계속 속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임하셨을 때는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을 믿든 이쪽을 믿든 뭐 자유지만 어떤 것이 결과가 좋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산가치 상승과 어떤 그런 그런 거를 원하신다면 어느 쪽으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지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